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젯밤 끝난 마지막 법정 토론이 여러분께 전해드릴 주 내용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방심이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또다시 현실로 나타나면서 한국 정치 참 다이나믹하다 체감이 확 오는 날인데요. 하룻밤 그 잠깐 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이른 아침 8시에 발표가 나오기도 했죠.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들어가서 3월 9일 본투표 끝날 때까지는 오늘 단일화 효과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4자 구도가 3자 구도가 됐는데요. 사실상 양대 진영의 총결집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D-6 대선판의 격동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시작이 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는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환 한겨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입운동 충분히 하셨죠? 오늘 한 입이 큽니다. 네, 오늘 삼겹살 데이라고 하던데 입을 크게 벌려보죠.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선언. 통합정부, 공동정부 구성을 하고 선거 뒤에 합당한다. 이게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발표가 나온 거예요, 박 기자님? 어제 이게 오늘 새벽 1시 한 반 정도에 그때 처음은 이제 일보가 떴어요.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네. 만나고 있고. 자서 못 봤구나. 떴구나. 단일화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설마 했는데 정말 이렇게 단일화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오전 8시에 국회에서 두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TV 토론 이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자정 정도. 그러니까 오늘 0시 정도에 만나서 새벽 2시 반까지 2시간 반 정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했다. 그리고 만난 장소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매형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매형집에서 윤석열 후보, 장제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 또 이태규 의원 네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장제원 의원 매형이 안철수 후보와 아는 사이. 카이스트 교수라고 하죠. 교수였다고 해서 알았다. 거기서 모여서 얘기를 했고 어떤 걸림돌 이런 거 없이 얘기가 잘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내놓은 합의문 이게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국민통합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부의 모습,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통합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눈빛 얘기도 하고 단일화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렬이 확실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고 사과 방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론가들은 여지를 둬요. 그러니까 결렬이라고 안 하고 이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일말에 이제 여지를 0.01%의 여지가 작동한 것 같습니다. 이 전격적인 건데요. 어제 토론에서도 전혀 낌새는 보이지 않았는데 보니까 빨간 넥타이를 같은 거를 메고 들어와서 사실 토론회에서 어떤 컬러나 어떤 이미지로 이제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디어 정치에서 같은 색깔 넥타이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이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어쨌든 색깔. 그래서 이게 왜 저런 넥타이를 마지막 TV 토론에서 골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쨌든 약간의 시그널이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이고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제가 마지막 TV 토론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가 큰 이벤트는 이제 끝나는 거고 오늘부터 여론조사 숫자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대회전이 하나 끝나는 거였는데 그렇죠. 예, 끝나자마자 아닌 밤중에 눈을 떠보니까 단일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새벽에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네. 아침 8시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두 분이 같이 했고요. 그래서 진짜 한국 정치 뭐 다이나믹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이나믹한 정도가 아니라 네. 알 수가 없다 이런 네. 생각.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 다이나마이트다. 네. 네. 알 수가 없다. 네. 자, 그런데 그래도 이 두 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자들이니까 이 넥타이 색깔로 뭐 깔맞춤한 게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니가 이거는 사후적으로 평론가들이 하는 네. 얘기고요. 기자들이 있으니까 단일화 과연 누가 먼저 제안한 건지 어떻게 이렇게 전폭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건지 박 기자님 어떤 취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단일화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을 한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공개적으로 여론조사로 하자.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서 제안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다시 한번 만날 의사를 타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좀 단일화를 계속 염두에 두고 이번 대선을 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고 그랬죠. TV토론 과정에서도 난선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윤석열 후보를 찍게 된다면 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네네. 강한 얘기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어요. 유세 현장에서 울산 유세 현장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완주 의지를 드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만나자라고 제안한 것을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유세 현장에서 완주할 뜻을 보이고 여러 가지 의지를 보였고 대구에서는 지지자가 아니 윤석열 후보가 합쳐야죠 그랬더니 제 이름이 안철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주 의사를 밝혔는데 네. 결국 뒤에서는 이렇게 뭔가 국민들 그러면 우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요. 굉장히 강경하게 완주할 것처럼 제스처를 취했는데 또 철수가 된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자, 김한 기자님 지금 민주당 상당히 오늘 당혹했겠네요. 당혹한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네. 이게 단일화가 이제 막판에 이루어졌고 이미 네. 이제 뭐 저희가 시점을 여러 번 정치부 기자들이 예상을 했지만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을 어쨌든 28일 그래도 전. 최고의 시점이라고 봤는데 지금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가 된 네네. 상태고 그래서 지금 사전 투표랑 본 투표에서는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현장에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사태가 찍힌 그래요. 투표용지가 나가고 이제 본투표에서는 그냥 이제 공고문만 붙게 되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시간이 좀 지났다라는 판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를 두고는 있었지만 했는데 어제 밤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당황하는 분위기가 오전 중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단일화를 봤지만 단일화의 효과가 언제나 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의 결집 그리고 이 단일화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시너지가 아니라 역풍 이런 게 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 역사를 믿고 가겠다. 국민통합정부로 가겠다라는 뜻을 오늘 그 준비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마지막에 어쨌든 빅 이벤트가 하나 뻥 터졌으니까 지지층들은 다 총결집할 것이다. 네. 4자 구도가 이제 3자 구도 됐어요. 심상정 후보는 이제 중간에 나 하나 남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와요? 네. 이번 대선에서는. 네, 못 따라오죠. 이제. 예. 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재명 여당 또 제1야당 윤석열 두 후보의 양강 체제로 격돌이 격화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민주당 의원들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게인 2002. 노무현 2002년 대선 때를 좀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그때 정몽준 후보가 갑작스럽게 지지 철회를 하면서 단일화가 무산됐잖아요. 사실상 무산됐는데 결국 그때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이기지 않았냐. 그때가 좀 연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지층에도 그렇게 좀 주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단일화 자체가 안철수 후보가 맨 처음에 제안했을 때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감동이 있을 텐데 이건 거의 이제 임박해서 바로 내일 사전투표예요. 시작이 되는데 임박해서 뭐 장제원 의원의 매형집 그러니까 이른바 밀실에서 만나서 단판으로 뭐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하고 그리고 오늘 한 얘기를 보면 이 공동 인사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함께 하는 공동 정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각에 들어갈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확답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국무총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네네.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받고 반대급부를 받고 네. 물러나는 거네. 근데 이게 국민통합정부라고 여러 가지 미사역을 붙였지만 결국에는 거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대목이 궁금한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네. SNS를 바로 기자들이 새벽에 주목을 했는데 네. 조건 없이 단일화. 네. 안철수 후보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의미의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조건 없이.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 지난 일요일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이후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주당하고 안철수 후보가 밀약한 거 아니냐. 뭔가 주고받기로 하고 오히려 완주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완전히 또 뒤집어지면서 지금 그럼 윤석열, 안철수 후보 사이에 무슨 이면 합의, 밀약이 있는 거 아니냐. 김한 기자님 어떤 얘기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면 합의가 있었다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안 후보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뭐 행정적인 경험이 없었던 점 자기가. 근데 이 얘기 자체가 행정적 경험을 하려면 정부에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런 부분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얘기를 본인이 어쨌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론을 좀 가능케 하는데 사실 이제 양당 모두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 어떤 조건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면 합의를 인정하면 자체로 선거법 위반이 그렇죠. 된다. 그럴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러면 계속 지금 단일화가 안 됐던 게 안 후보 쪽에서는 단일화의 방식을 계속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하면 이런 조건들을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모든 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의지대로 관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윤 후보는 단판에 의한 단일화를 얘기했는데 어제 새벽에 전격적인 단판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안 후보가 어떤 판단, 오늘 본인이 얘기한 거는 대의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가장 큰 대의라는 입장인데 사실 그동안의 행보나 주장을 보면 안 후보가 정권 교체만큼 중요하게 얘기했던 대의가 다당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양당제 구조를.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본인이 한 당, 그러니까 거대 당으로 이제 을 지지하면서 본인의 정치 철학과 소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철되는 거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게 됐습니다. 합당 얘기는 이미 나왔고요. 선거가 끝난 후에 빠르게 합당한다. 근데 이게 조금 기시감이 있는 게 지난해 4.7 재보선 때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고 그때도 합당을 전제로 했는데 합당이 무산돼서 사실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안철수 후보의 심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까 손가락 얘기까지도 하고 그 토론하면서도 상당한 또 나를 세우고 비판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너무 모르신다. 그러면서 사실 토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존재감을 과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토론 잘하고 끝나고 불과 2시간여 만에 윤석열 후보 만나서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방식도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데 그럼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생각에는 플랜 A, 플랜 B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랜 A는 이 대통령의 꿈을 이제 향해서 도전하는 거죠. 완주한다. 완주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득표율을. 그건 바란 게 플랜 A였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 당선도 어려워졌고 또 선거 비용 보전받는 것도 최소한 10%가 넘어가야 절반은 받으니까 그게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자신의 대의와 실리 그 비용 이런 부분도 다 만족이 안 되는 게 됐어요. 플랜 A는. 그래서 플랜 B를 이제 본 거죠. 플랜 B는 아까 뭐 행정력 얘기를 했지만 나의 정치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플랜 B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돌아왔다. 근데 그러면은 두 가지 카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냐. 국민 그 통합정부냐 아니면은 오늘 윤석열 후보가 손잡으면서 얘기했던 이 국민통합정부 정권교체냐 이 두 가지였는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고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는 게 향후 정치적인 행보에서 도움이 될 거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게 돼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게 되면 뭐 다당제나 이런 것들 뭐 다 되면서 안철수 후보도 어떤 뭐 정치적인 자산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얻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근데 윤석열 후보 이번에 선택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자신은 어떤 뭐 내각에서 역할하거나 공동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얻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이 이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후보도 책임을 지고 윤석열 후보와 지금 멀어지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 떠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선거를 해왔다는 거고 나는 대의에 동의해서 정권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패 책임은 윤석열 후보가 더 큰 거고. 뭐 단일 후보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고 해도 내세웠던 게 정치 개혁이에요. 네. 다당제, 네. 그다음에 권력구조 개편.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실현할 거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또 정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놓고 분석해봤을 때 확률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는 게 자신의 정치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매우 정치공학적인 부분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근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정치인이 상징하는 어떤 비전과 그 정치인 하면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대중정치인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라는 비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계속 공격을 받아왔죠. 새정치가 뭐냐. 등장할 때. 네,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비전이고 그리고 이미지는 이번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지만 본인 안철수한다, 또 철수하냐, 철수할 거다, 완주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선거에서 지금 안 후보를 따라다니는 어떤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를 결국엔 또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정치인으로서 안철수 후보가 공학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경로를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 거냐 이게 이제 정치인 안철수의 좀 미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원 기자님 고스톱 잘 치시죠? 뭐 잘 치지 못하는데 칠주는 합니다. 타짜죠? 아닙니다. 타짜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잘 못 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오늘 아침 인터뷰를 했는데 자 안철수 광인데 비광을 팔았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광을 판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비광을 파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의미가 없는 일이면서 플러스 약간 자의적인 일을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후보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명이 있는 당의 어쨌든 대표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면 사실상 이제 흡수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유 전 이사장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흡수에서 인사권을 갖는다, 뭐 참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 외에 다른 뒤에 합의가 있지 않겠냐. 그게 없으면 이게 이제 불가능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비강을 그 자체로는 이제 말하자면 고스톱이 3점이 나야 이 판이 끝나는데 안 후보의 합류가 국민의힘이 3점이 나는 판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비유를 한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유 전 이사장의 분석이긴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단일화가 여태까지 효과를 발휘한 단일화와 그렇지 못한 단일화를 놓고 보면 단일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단일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과연 안 후보가 그러니까 단일화에서 더 키를 지는 건 사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퇴한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가 결국에 그 단일화의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안 후보가 그 지점에서 2012년 단일화 당시에 굉장히 박한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 건데 한 것 같지도 않은 뭐 안 한 것 같은 뭐 이런 단일화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단일화. 그러니까 이 남은 6일 동안 안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이번 단일화의 어떤 파급 이런 걸 또 결정할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박 기자님 분석은 안철수 후보는 시나리오 A, B를 다 검토해보고 자 이렇게 되면 좋고 그렇게 안 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는 이게 의미 없는 거래를 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어요. 더 그 단언도 했어요. 정치인 안철수 행명은 마감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유 전 이사장의 평가인 거 개인적인 평가인 거고 정치인 안철수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좀 평가 영역에 남아 있긴 하지만 뭐 그 부분에서 안 후보의 계산이 맞을지 틀릴지 뭐 이거는 이제 대선의 결과만이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재해준 국민들에게 오늘 또 사과의 메시지도 전한 걸 보면 아까 이야기한 철수 이미지가 결국은 극복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자 정치인 안철수. 앞으로 이제 좀 재기 내지는 정치인으로 더 성장 가능성 있습니까? 정치는 지금 오늘 저희가 보듯이 알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정치부 기자 쉽네. 모른다 그러면 되네.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는데 모른다고 할 수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럼 알지만 모르는 척? 근데 지금 4번째 철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과. 근데 안철수 후보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대선 인터뷰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력을 하시면서 완주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바람은 역풍이 불 거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이제 간을 보면서 단일화를 누구 손을 잡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넘어가 보니 이런 상황들. 이거는 국민들이 참 기분 좋게 받아들일까. 네. 오히려 야권 지지층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발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정도로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층들의 화학적 결합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있어요. 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자 1번, 2번 다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제3의 선택을 한 게 난 안철수다. 근데 지금 또 상당히 좀 뭐랄까요. 멘붕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상에서 나왔던 지지율이 어디로 흩어질 거냐. 이것도 뭐 결국엔 선거 결과에 나오겠지만 근데 저는 그거에 잡히지 않는 숫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뭔가 정치력이 있네. 정권 교체가 다 절로 모이는구나. 라는 판단을 할지. 긍정적. 네. 아니면 저게 뭐야. 선거 앞두고 6일 앞두고 이름까지 다 인쇄됐는데 왜 이제 와서 단일화를 해. 얘기한 대로 손가락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까지 해놓고 부정적. 이게 뭐야. 라는 판단이 우세할지 저는 그러니까 안 후보가 가진 지지율만큼이나 이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단일화가 됐으니 정권 교체를 위해 투표하자. 그래요. 아니야. 이런 정치는 안 돼. 이 판단 중에 뭐가 우세할지 이게 좀 남은 포인트라고 봅니다. 남은 포인트. 앞으로의 판세죠.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2002년 정몽준 생각이 난다. 역풍이 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2시 41분 넘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먼저 알아보고 오죠.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창동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지금 서울 시내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구간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도 교통량은 많이 없고요. 지금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선 부산 방면 판교 분기점 부근 4, 5차로에 걸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전에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6km 밀리고요. 이전에 하객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금천 부근 2차로 갓길에 걸쳐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고요. 금천 나들목 부근에서 1km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야권 단일화를 보면서 역사와 국민을 믿고 꿋꿋이 간다 하는 메시지를 이제 냈고요. 자, 원래는 이게 오늘의 이 제1면 특종이었어요. 네. 어제 토론회 이야기. 또 그렇습니다. 대장동으로 세게 붙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서. 네. 근데 지금 시간 보세요. 지금 20분 밀렸잖아요. 이거 한 5면으로 갔어요. 네. 자, 박 기자님 어제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네, 이 사실 사회 분야 토론이었고 복지 얘기 또 그다음에 인구 절벽 얘기에 대한 각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죠. 네. 네, 주도권 토론에서 하이라이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제는 사실 이른바 이 네거티브 공방은 없을 것 같았어요. 느낌에. 네네. 마지막 토론이기도 하고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이 표심을 잡으려면 부동층을 잡으려면 뭔가 비전을 좀 미래를 좀 얘기해야 네네. 부동층이 오지 않을까. 남은 중도에 좀 어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끝까지 좀 지켜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네. 다시 이제 대장동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눈에 띄는 게 좀 오랫동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쭉 읽으면서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검찰 질문과 녹취록 등을 다 열거한 다음에 아니 이재명 후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하고 노동가치 얘기하면서 정말 국민을 우습게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대장동의 설계자고 그리고 이렇게 이 4인방들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계속 거짓말하냐 이렇게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 통해서 이거 다 드러내자.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을 지자. 네. 동의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네. 근데 윤석열과 대답을 안 했습니다. 네네. 안 하고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동의하십니까를 5번 물어서 채워봤더니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그 사이에 윤석열 후보는 이거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대선이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 얘기 반발했습니다. 나왔어요. 이 얘기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성대모사를 해도 안 돼. 이건 한번 육성으로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덮은 증거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나오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 네. 그러면 김만배한테 됐고 내가 또 따로 더 질문을 이상 하겠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제가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답이 그겁니다. 네. 답이. 그럼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맨날 넘어가십니까? 그것도 답이죠.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뭐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제가 안철수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치열합니다. 거칠고요.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의 이재명, 윤석열, 대장동 난타전. 자, 이게 결국은 중요한 게 어제 토론회는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오가는 문답과 뭐 본인들의 식견, 정책, 공격에 대한 대응, 이게 모두 다 사실은 이게 투표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 줬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게 어제 보면 두 후보가 정말 밀리지 않으려는 필사의 이 공격과 방어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두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부동층에게는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뭐 지겹다. 이런 생각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또 대장동이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에서는 했죠. 그렇죠. 뭐 또 장동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글쎄요. 저는 국민들,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표심에 그다지 영향 안 주는 그냥 난타전. 좀 짜증을 유발했다. 하나의 이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볼 때는 하이라이터라고 볼 수 있고 쓸게 생겼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동층이 볼 때는 지겹다. 그만 좀 해라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김한 기자님은요? 저는 어제 이제 그 태도 면에서는 윤 후보가 좀 실점을 한 것 같은데, 태도에서는? 저는 이것 보세요를 대선 후보 토론에서 듣는 이것 거는 보세요? 근데 태도 면에서는 근데 전략 면에서 놓고 보면 윤 후보 쪽에서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이유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이유가 있다. 그냥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정책 관련돼서 윤 후보의 실언들이 대부분 이제 사회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이 예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3대1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대장동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부분을 좀 시간을 타개해가는 뭐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선거 구도가 설명이 되는 건데 앞선 두 차례의 토론에서는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날선 공격은 열세인 후보가 취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관리만 해도 오히려 되니까. 부자 몸조심을 하죠. 그렇죠. 근데 윤 후보가 앞선 두 번의 토론과는 달리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 대목들을 치고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오늘부터는 숫자가 발표가 안 됩니다만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 변화, 초박빙을 의식한 이런 것을 이제 감안한 TV 토론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든 추격을 떨어내기 위한 것이었든, 지금 들으신 요 육성 대목이 이제 하이라이트였지만 사실은 사회 분야, 복지와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책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회자되고 있는 발언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만든다,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님께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여전히 구조적 성평등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완전히 없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질문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저는 지방 발전은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민간기업 유치입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정말 적절한 그리고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사실은 이런 점들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만 해결하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공학적인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 후보께서 좀 잘 아시면 좀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 마지막 대목을 보면요. 네. 이재명 후보와 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는. 굉장히 따뜻하죠. 훈훈하고. 네, 그냥 그 안철수 후보를 사로잡기 위해서 다 공감하고 동감하고 저의 뜻과 똑같다고 얘기하시죠. 안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결과는 우리가 일단 알고 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페미니즘 논쟁이 벌어졌는데 사회 문제다 보니까 젠더 갈등 다뤄질 것이다. 네. 너무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전략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좀 이대남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 젠더를 갈라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어제 그 얘기가 튀어나왔는데 네. 심상정 후보가 깜짝 놀랐죠. 이게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하니까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공방은 결국 누가 승자예요? 이 공방은 결국 패자는 보이는 거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패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단어 관념, 그러니까 인식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나오고 해법이 나오는 건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나 네. 생각이 없이 그냥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거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이제 바라보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또 우리 사회에서 이게 또 아리백이나 이런 것처럼 네, 네. 잘 생소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페미니즘 네,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네, 있는데 네. 이런 인식이 이거밖에 안 되나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좀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후보의 질문은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가 연애도 못하고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와 좀 협공이 벌어진 거는 여성가족부 폐지 네. 어쩌겠다는 그렇죠. 거냐 이런 얘기였죠. 저는 개념적인 부분에서 이게 후보들끼리 모여서 철학 논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윤 후보가 거듭 이제 토론회에서 보이는 문제는 뭐냐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7글자를 갖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이제 혼란과 논쟁을 유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거기에 딸려 있는 어떤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 근데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질문도 그렇게 예리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묻기 위한 질문으로서.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왔다라면 네. 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에 철학적 기반이 뭐다, 근거가 뭐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윤 후보가 거듭 그 지점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뭔가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네, 공격을 하면 그거를 자기에 대한 어떤 반격을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이 개념을 네.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를 이거를 이해하고 저 공약들이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계속 회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어제 마지막 토론에 이제 이 관전평과 오늘의 단일화 또 현상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3월 9일 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갈릴 것인가가 관건인데 자 2부의 각설하고에서도 여야의 입장을 들으면서 저희가 표심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표심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심이죠. 그렇죠. 청취자분들을 포함해서 네. 우리가 찍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표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한 한겨레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700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가 단일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제 심경이에요. 신신혜 씨의 세상은 요지경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쯤다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숙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도련님 셋 방실 아가씨 셋 영감 비뚤어지고 헬멈없이 도망갔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래어란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쉬운 예로 피아노, 컴퓨터, 텔레비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외래어는 우리말의 일부가 돼서 국어사전에도 상당수 올라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가운데 표기나 발음을 잘못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파를 들을 수 있는데요.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면 쇼파 판매라든지 쇼파 청가리 같은 문구가 자주 보이죠. 실제로 쇼파라고 발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긴 안락 의자를 뜻하는 말은 영어로 소파인데요. 이것을 우리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소파라고 쓰고 발음도 역시 소파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잔디밭 같은 곳에서 물 뿌리는 기계를 가리켜서 스프링쿨러라고 할 때가 많은데요. 이것의 정확한 영어 단어는 스프링클러입니다. 액체나 분말 따위를 흩뿌리다라는 뜻의 영어 스프링클이라는 동사에서 스프링클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술 종류 중에 용설란의 즙으로 만든 멕시코 원산의 독한 술이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데킬라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이 술 이름의 첫 알파벳은 D가 아니고 T이기 때문에 테킬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저도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게 목표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원하는 직장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 위해서 좀 잘 살 수 있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엄마랑 아빠랑 집에 일찍 오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우리가 국민이 시민들이 우리 엄마 아빠 뽑아요. 2022 우리의 선택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기온도 충분히 올랐습니다. 서울이 현재 11도고 제주 14.3도, 대구는 11.3도 등 어제보다 높습니다. 대다수 지역 이렇게 10도 넘는 기온을 보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합니다. 이에 비해서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봄철 화재 발생 건수가 사계절 중 가장 많습니다. 부주의도 원인이지만 대개 건조함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현재 영동과 충북 남부, 전남 동부, 경상권으로 대기가 특히나 더 건조합니다. 그 밖의 지역도 물론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경상권의 경우는 낮까지 강풍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사이 대부분 지역으로 특히 해안과 산지로 강풍이 지나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만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과 밤 사이 중부와 전북에 비가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5mm 안팎 예상되고 강원 산지로는 1cm 정도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4도고요. 바다의 물결도 내일 오후부터 높아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도, 습도는 3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과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 의견 취지를 고려해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영향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생산, 수입, 수출에 차질 없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주 만에 국외로 탈출한 우크라이나인이 100만 명에 달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런 수치는 금세기 들어 전례가 없는 엑소더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85%까지 올라 9년 전에 기록한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전체 대출 상품 평균 금리는 오르고 예금 평균 금리는 다소 하락해 예대금리 차도 한 달 새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오늘은 인터뷰하고 다 시간을 텄습니다. 오늘 뭔가 긴급한 사안들이, 현안들이 터져서. 자,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개표, 대선 결과 나오기 전 마지막 각설하고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 같고요. 자, 두 분께서 하나씩 주간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장성철 교수님이 꼽아주신 키워드는 저희가 단일화와 게임 체인저 이렇게 써봤는데 이 단일화 얘기하시면서 문과 열쇠 원래 이렇게 꼽으셨어요. 네네. 무슨 뜻이에요? 윤석열 후보에게는 대선 승리의 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대선 후에 정치적 미래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다. 서로. 네. 서로에게 윈윈하는 좋은 황금 열쇠를 갖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황금 열쇠. 열쇠는 열쇠 나름인데요. 결국 열쇠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쇠를 딱 쥐었는데 이게 문에 딱 꽂았는데 안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열쇠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정치라는 건 이제 명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경제라는 건 실리가 중요하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저는 실리를 좀 택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소수당으로서 지지율도 빠지고 있고 정치적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딘가 들어가서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독자적으로 생존해서 삼지대를 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실리적인 판단으로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명분 없는 단일화가 저는 아마 오히려 안철수 후보한테는 굉장히 독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 지지하던 사람이 얼마나 갈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 안 맞는 열쇠다. 심지어 독이다. 황금 열쇠다. 입장이 완전히 다르세요. 그런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주를 하고 난 후에 대선 결과가 한 자릿수의 득표율과 세석의 의원만 갖고 향후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나갈 동력이 없어요. 없다. 지방선거 치러야 되죠. 그다음에 총선 치러야죠. 그다음에 대선 나가야 되는데 국민적인 지지율도 낮게 나오고 국회 내에서 원내에서 세력도 없어요. 뭘 가지고 정치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서 우리 얘기하겠지만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활로를 찾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선언 오늘 아침 8시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반응까지 참 많은 말이 쏟아지는 오늘 하루인데요.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서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TV 토론을 마치고 아주 늦은 시간에 만나서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랄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공동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의를 함께 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결의를 다지고 지난 10년간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 봉사활동하려고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면 합의가 있죠. 그 예전에 DJP 연합할 때 1997년도에 그 국무총리 포함해서 내각 절반 그 심지어는 정부 투자기관 공공기관 인사권 절반까지 다 김종필 씨가 가졌거든요. 지지율 5% 가지고요. 이 경우는 사실 그랑 비슷한 합의가 있으리라고 저는 추측하는데. 일각의 보도에서는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어떤 자리를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유시민 작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이야기를 쭉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단일화 막전 막후부터 이 여권이 제기한 이면 합의 논란까지 자, 직접 이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의 공보단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김은혜 단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자, 하태경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침 한 방송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 끝날 때까지도 단일화 확신을 못하고 있다가 12시 반에 차 방향을 바꿔서 안 후보를 만났다. 이렇게 전언을 했습니다. 네. 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도 협상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그날에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토론회 전에 장제원 그리고 이태규 의원 간의 서로의 교섭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국민의당 당사로 이동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태규 후보와 논의를 거쳐서 강남에서 저희 선대위에 일정차 스튜디오 녹화를 진행 중이던 윤 후보에게 1대1 회동 이 부분에 대한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의 그 당사로 가기도 하고요. 오늘 새벽 0시부터 아마 이제 강남구에 위치한 저희가 듣기로는 안 후보님하고 카이스트 교수 함께 하셨다는 장 의원님의 매형집에 모여서 회동을 했고 오늘 새벽 2시 반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단장님 토론회 때 이 윤, 안 두 후보가 나란히 아주 빨간 넥타이를 매서 그렇죠. 이게 오늘 아침에 화제가 되는데 토론회 의상도 사실 정치인은 이게 또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막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깔맞춤, 커플룩을 했던 게 이미 좀 뭔가 교감과 공감이 형성돼 있었던 거 아니냐는 해석을 낳아요. 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 측에도 전달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마 국민의당에서도 오렌지색이 아닌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신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헤아릴 길 없었다고 제가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늘 움직이는 거죠. 윤석열 후보도 그동안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무자들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의 결정체를 아마 저는 넥타이 색깔로 안 후보님이 보여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지난 일요일 안철수 후보의 결렬 선언 이후 계속
물밑 협상이 있었다. 이런 이제 일부 보도들은 있어 왔습니다만 네. 자, 뭐가 달라졌기에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만들어졌을까 궁금한데 그게 지금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공동 인사권 이면 합의가 있다면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뭐 그런 관련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어느 단일화든지 농공행상에 치우친 것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후보님의 지난 결렬 이후에 며칠간 국민분들이 두 후보님을 움직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거는 정권교체라는 염원이 있었고 지난 몇 달간 끊임없이 절반 이상의 절대적인 국민들의 바람이 투영됐던 그런 사람을 바꾸고 민주당 정권을 바꾸라는 그 여망이 이분들에게는 더 이상 이거를 받들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당 안에서는 크게 반색하거나 축배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비상태세에 들어간 건 국민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자, 국민들이 후보를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안철수 후보 오늘 기자회견에서요. 네.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SNS에 보면 이제 조건 없는 단일화 고맙다 이런 이제 취지가 적혀 있었는데 안 후보는 별로 관심 없다. 그 사람 나는 이제 이 가치 없는 건 듣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또 답변을 해서 싸늘하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합당한다면 안 대표에게 당대표 자리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해요. 어떤 정리 필요합니까? 일단 저희가 오늘 그 선언을 하면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조속하게 합당 절차를 밟겠다라는 추진 의사를 보여드렸죠. 그랬죠. 그리고 조건 없는 단일화라고 하는 이 대표님의 말씀에 안철수 후보님이 화답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즉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그동안 본의 아니게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님과의 뭐 갈등의 노정 아니었냐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과거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을 합당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한번 실패를 했죠. 재작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 뒤에 양당의 합당이 한번 쓴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훨씬 더 조속하게 그리고 국민들께 큰 우려를 던져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패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여야 대표하는 두 분이 계신데 먼저 장성철 교수님 우리 김 단장님한테 궁금한 거 여쭤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은혜 의원님께서 공보 단장이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다행스럽고 안심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너무 같은 편지를 내는데 질문은 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단일화는 대선 승리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전에 단장님께서 당 분위기가 좀 비상태세 분위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뭐 좀 들뜬 분위기도 있는지 아니면 민주당 열결집에 대한 걱정과 우려 이런 것에 대한 좀 대비책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장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셔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정치라고 하는 게 이긴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지는 거거든요. 지는 선거다라고 생각할 때 이깁니다. 늘 마음속에 절박감이 그 선거를 이기게 하거든요. 저희는 혹시나 우리 오늘 단일화로 인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그리고 염려하셨던 부분을 풀어드렸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칫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자만이 이 선거를 그르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가 오늘 이제 무박 6일에 그 저인망 유세를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분 1초도 허투루 버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각오로 유권자들과 만나는 국민 속으로를 천명했는데요. 3월 8일 자정 그 시각까지 저희가 절대 이 고비를 놓치면 안 된다. 워낙 상대가 이재명 후보는 추진력이 있고 순발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의 각 지자체장 그 풀뿌리로 흩어져 있는 조직의 결집력을 저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건 의지를 모으고 저희가 총 비상태세로 가동해서
이거는 밤에도 불을 켜야 될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좀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권에 궁금한 대목이 있으실 텐데 네. 현근택 대변인, 김은혜 의원 잘 아시죠? 여쭤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은혜입니다. 비상사태다, 들뜬 기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단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얼마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단일화가 파기됐을 때 권선동 의원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합의서는 작성했다. 실무자 협의체는 작성했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추인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다시 추인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작성한 겁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합의서 작성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정부를 저희가 구성할 때 공동 운영한다라는 각오로 임한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입각 그리고 당 운영에 있어서의 서로가 이제 공동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라는 취지의 그 합의서가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소개드렸던 주요 내용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는 거고요. 말씀드린 즉시 합당이라는 게 있고요. 또 전문가를 등용하면서 안 후보가 맡으실 역할도 저희가 언젠가는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확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은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지난 협상과 이번 협상의 차이가 있다면 신뢰의 확인과 신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정권 교체라는 같은 목표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신뢰하지 않았으면 오늘과 같은 전격적인 협상 타결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마음가짐을 갖고 간다. 그 마음가짐이 서로 달라질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의 준엄한 비판이 있을 거라서 그 경외감을 갖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은혜 단장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김은혜 공보단장이었고요. 이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주례사에 많이 나오는 대목인데 인용이 됐어요. 자, 방금 김은혜 공보단장의 이제 인터뷰 전반 어떻게 들으셨는지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네. 사회자께서도 밖에서도 이제 합의가 있냐 얘기했고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명확히 말씀을 안 하셨죠. 맞아요. 명확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근데 힌트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작성했다는 합의서 내용과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냐면 사실은 그때는 권성동 의원께서 뭐라 그랬냐면 작성했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거부했다 이랬거든요. 다 합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뒤집었다. 그렇죠. 아니 합의서 작성까지 했다 그랬어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거를 그대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내용이 같다 그러잖아요. 네네. 인수위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물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성까지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작성 안 하고 합의했다라는 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지난번 걸 중에서 그대로 받거나 아니면 밑에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합의서는 저는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네. 합의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장 교수님. 여기도 정보통이시니까 속사정 뒷이야기를 어쨌든 지금 현 변호사님은 여당 쪽이고 더 많이 첩보가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좀 뒷이야기를 한번 풀어주신다면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다 보도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단일화가 깨졌다라는 지난 일요일 그런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 물밑 접촉이 계속 있었고 어제 이제 이태규, 장제원 두 분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좀 역사에 죄를 짓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해서 오후 9시부터 회담을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그 회담을 보고받은 안철수 후보가 직접 자 그럼 윤석열 후보를 내가 만나겠다. 먼저 좀 만남을 제안을 해줘라. 라고 해서 밤 0시부터 장제원 의원 매형 집에서 이렇게 만나서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럼 지금 알려진 내용하고 비슷한데. 근데 왜냐하면 이제 다 오늘 논란 게 민주당뿐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들도 이태규 의원이 저 내민 손을 선의로 잡았다가 이게 팔이 잘린 느낌이다라는 강한 거센 표현이 나왔었고요. 아주 심했죠. 서로. 심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직접 내가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손가락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인 레토릭이 강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자처럼 조곤조곤 얘기하는 분인데 그런 거센 표현까지 했고 이렇게 극적 반전이 있으니까 이면 합의가 뭐냐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이면 합의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고 공동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달 보름 전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께서 윤석열 정권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무총리를 맡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내각 추천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장관? 그것도 이제 과거와 다르게 책임 총리제로 보장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정 운영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안철수 후보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약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나왔지만 저는 10년간 정치를 해왔는데 입법 활동은 했습니다만 성과로 행정 업무는 하지 않았다.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묘했어요. 행정 업무를 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 입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장관이냐 행정부 부총리냐 그 문제는 있겠지만 근데 오늘 그 공동 합의문에도 보면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과학기술 중심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게 있었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보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각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드러나는 건 그거죠. 우리가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뭐 당대표 얘기 나오지만 사실은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해도 당대표 하셔야 되지 않거든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당내 역학 구도상 안철수 후보가 합당하면서 공동대표는 모르지만 경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합당해서 민주당하고도 예전에 공동대표를 맞섰잖아요. 네네. 민주당에서 했었죠. 그런 방식으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용납할지는 잘 몰라요.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케미가 좋은 건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당대표보다는 입각이나 이쪽에 지금 선언문이라든지 백브리핑에서는 더 아마 그쪽에다 무게가 가 있지 않나 봐요. 그게 옳은 말 같아요. 본인도 이제 행정부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고 정치적인 실리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다음번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행정 경험 이것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커리어를 쌓고. 그렇죠. 그리고 내각에 본인을 따르는 분들을 좀 장관이나 여러 가지 임명을 해놓으면 본인의 새도 불려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당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좀 보도됐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 간에 신뢰가 없다라고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여러 가지 질문들 이거 뭐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단일화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뭐를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서를 좀 작성을 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보여줬더니 윤석열 후보가 종이 쪼가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날 믿어달라 그냥 신뢰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화통하게 통 크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유시민 작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또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DJP 연합 당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와 내각 절반 그 외에 더 가져갔다. 단 5% 지지율 가지고 그렇게 지분을 확보했다. 그때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현 변호사님? 비슷할 수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지지율 추세 알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앞서다가 최근에 이번 주 가서는 조사 방법에 따라서 역전당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안철수 후보 그전에는 사실 단일화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합시다. 일주일 답 안 주니까 철회까지 갔었고 근데 지지율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일화 필요성이 높고 양측에서도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당내외에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단일화가 필요한 국면이잖아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 많이 내줄 수밖에 없죠. 그 전보다. 왜냐하면 결렬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물론 이게 이제 합의서가 공개됐을 때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후보 매수라든지 사퇴를 조건으로 한 거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공개는 안 될 걸로 보는데 DJP 연합 때도 아시겠지만 초기에 국무총리라든지 장관 공기업이나 거의 5대5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당대당 합당할 때도 보면 아무리 소수당이어도 지분은 5대5로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물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물론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명백하게 5대5는 안 돼요.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이 108석인가 그렇잖아요. 3석. 그러면 100대 3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6대 4든 이런 식으로 하면 지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가치 평가를 높게 받았다. 그렇죠. 주식을 서로 수합할 때처럼. 그때와 다르지만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르지만 같다. 어차피 이건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이 절대적인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자기 사람, 우리 사람만 뭐 예를 들면 국무총리나 장관에 인준을 해달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뭐 처리를 해주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를 국무총리로 추천하면 민주당이 반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이재명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가 뭔 얘기만 하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좀 정당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민주당의 대응도 중요하겠죠.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 꿋꿋하게 가겠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 선대위는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제 가동한다고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단일화 이후에 이게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화일보 엠브레인 여론조사, 이건 이제 어제 발표인데, 단일화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윤석열 45.9%, 이재명 45.0%, 1%포인트 이내의 접전이고요. 또 단일화를 안 했을 때 다자구도 윤 후보가 43.7, 이 후보가 41.9. 자, 그러면 단일화를 했을 때가 더 격차가 좁혀지는 묘한 결과예요. 단일화는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냐? 이 단일화의 파급력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문화일보 엠브레인 여론조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엔 단일화를 하면 조금 더 이재명 후보를 앞서 나간다라는 계량적인 수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론조사상의 우위보다 상대방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주는 심리전이 더 강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산술적인 이제 덧셈보다도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를 못하도록 계속 견제구도 날리고 우리랑도 같이 해요라는 식의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일화 파괴력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단일화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아유, 됐구나. 우리 안 되겠네. 그런 사기저하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물론 역결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좀 다른 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나는 원칙 없는 승리는 안 하겠어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정신을 계속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좌충우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심상정 후보한테도 얘기했다가 안철수 후보한테도 얘기했다가 김동연 후보한테도 얘기했다가 활용점정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한테도 국정 운영 같이 합시다 이런 식의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가 안 맞아요. 민주당의 정신과. 예를 들면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엔 문재인 정권 끌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직에 앉힙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과 어떻게 연정을 하고 국정 운영을 같이 할지, 그건 하나의 실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건 또 민주당의 대응인데, 현 변호사님, 판세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어떻게 작용할까요? 당연히 이 단일화가 됐을 때는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건 맞죠. 근데 그 단일화가 어떤 단일화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약간 경제적인 목적이라든지 실리적인 목적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 끝나고도 단일화할 때 돈 문제로 옥신각신했다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수없이 얘기했어요. 아, 손가락 잘라버린다. 머리는 빌려서 되느냐.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돌아가신 분 유족 앞에서 맹세했단 말이죠. 본인이 스스로. 그런 얘기는 사실은 거기서 해도 되나? 그리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유서 쓰고 갔냐 했을 때도 우리가 이준석 대표를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 돌아가신 분 앞에서 고인의 빚을 받들어 완주하겠다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명분이 없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늦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던 뭐 다당제, 제3지대 이런 얘기 굉장히 했었거든요. 그거랑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는 사실은 10년 해오셨지만 정치라는 건 명분과 어쨌든 대의 명분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실기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한 분은 게임 체인저가 된다.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명분이 약하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문화일보 엠브레인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조사 개요는요. 조사 기관은 엠브레인 퍼블릭, 문화일보 의뢰였고요. 일시는 3월 1일, 2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조사를 한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죠. 지금 이 역대 대선 단일화 효과, 단일화가 뭐 대선 때마다 이 주로 주요 변수나 이슈가 됐었어요. 좀 어떤 구도와 이게 닮았다고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97년도 DJP 연합과 같죠. DJP 연합과 제일 비슷하다. 손만 흔들어주고 네. 같이 유세하러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공동정권을 운영한 적이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와 상당히 닮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이 단일화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뭐 좋지 않다, 미미할 거다라는 분석에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지난번 2017년도 대선에 기호 2번, 3번, 4번 이 후보들이 이제 한 배를 탔어요. 네. 그러니까 2번이 그때 홍준표 후보였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다 같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구도상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렵다, 진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심리적 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 여기 구도 자체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뭐 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97년이랑 좀 다르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97년 아시겠지만 이 협상이 1년 전부터 되었었고 모든 분들이 DJP 연합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네. 그때는 또 투명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 합의문도 공개하고 더 중요한 거는 제2편의 정치적 기반이 확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권 지지율은 낮았지만 충청이라는 지역 기반, 자민련이라는 의석 이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인재 후보가 나온 것도 있었지만 확고한 정치적 기반과 있었고 오랫동안 논의해서 국민들 사이에 된다.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게 예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계속 안 한다. 삼지대다. 본인 철수 안 한다. 이랬는데 벌써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름 너무 잘 지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번째 철수하는 거니까 그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그동안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단일화 하겠다 얘기하고 협상이나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좀 다르다. 네. 오히려 저는 2002년처럼 굴러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수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공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정권 운영이라는 부분까지 다 합의를 봤잖아요. 이것이 뭐 이면 합의다, 뭐 나눠 먹기다 이런 식의 비판도 하긴 하지만 일단 정권 교체를 해서 통합 정부를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겠다라는 부분까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나 출마 안 해요, 나 이번에 포기해요, 저 양보할게요. 이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의 안철수의 잣대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 하면요. 사실은 저희들이 또 이준석 대표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손바닥하고 손오공 얘기했을 때 이준석 대표 너무 조롱한다. 그렇게 어떻게 정치적인 도의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방송에 나온 분들 다 그렇게 너무 심했다. 맞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조롱하면. 근데 요즘 보면 그렇게 된 셈이에요. 이준석 대표의 해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저희 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던 이준석 대표 생각대로 굴러간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참 같은 입으로 할 말 없게 된 셈이에요. 저희들도. 야, 사실은 솔직히 저 안철수 후보의 느닷없는 결정은 솔직히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여의도 문법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같은 측에서도 어렵다,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김우성 님이 아주 예리한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아니죠. 호칭을 바꿔주세요. 자, 조금 전에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럼 아직은 합당 전이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전 후보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시간이 잘 가네요. 자, 이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모시고 각설하고 시즌2 치열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근택 대변인께서 꼽아주신 키워드도 이야기해봐야죠. 네거티브에 올인한 윤석열. 요거 어제 마지막 TV 토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 토론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듣고 오려고 합니다. 기본소득 50조에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한 40조가 들면은 이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만든다,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하자니까요.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 부분은 앞에도 들었고 이게 반복해도 가장 치열한 장면이에요. 여러 가지 또 정책 관련 공방도 있었습니다. 자, 현 대변인님, 윤석열 후보가 네거티브에 올인하고 있다.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뭐 이 단일화 아니었으면 이게 오늘 아마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에서 이 얘기를 그렇죠.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단일화 때문에 약간 이슈는 죽어버렸죠.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1차 경제토론, 2차 정치토론, 3차 지금 사회토론 할 때 주도권 토론에서는 다 대장동을 꺼냈어요. 근데 내용 공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는데 저는 마지막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두 분 사이에 치열했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윤석열 후보가 아니 우리가 특검하자고 하는데 왜 당신이 안 받느냐. 당연히 동의한다. 대선 후보라도 당연히 대선 이후라도 바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정답이거든요. 네네.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말을 안 했어요. 이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뭐 알리는 것으로 우리는 동의한다. 그리고 대선 뭐 결과 없이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네네. 사실은 순간적인 판단력이거든요. 네. 정무적인 판단력이라서 저는 왜 여기서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거에 특검에 응하셔야 되고 누가 되든지 간에 그 결과에 책임지고 이재명 후보도 동의하시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그때 동의한다는 말을 안 했을까. 저는 지금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혹시 좀 변호의 말씀 아니 있으십니까? 변할 필요 없고요. 저도 그 부분 보면서 그냥 동의한다고 하지 왜 동의를 안 할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의아했어요. 네네네. 그게 왜 어려울까? 뭐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하긴 했는데 동의를 한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특검을 피하나? 그런 인식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좀 패착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존중은 좀 해줘야 되는데 조롱과 비아냥이 좀 도가 지나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운명이 점쟁이가 던지는 엽전 몇 개의 쌀 한 문큼 부채도사의 부채에 따라 결정되길 바라느냐. 윤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다시 궁예의 지배를 받는 엄혹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 어떻게 검사 나부랭이가 선출 권력에 그런 말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적폐수사 발언 통해서 비민주적인 국가, 포갑정치의 나라, 공안정치의 나라로 되돌아가고 싶냐. 이런 식의 불안감을 좀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가 좀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게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인가요? 이거는 12일과 그러니까 13일. 토론회에서 지금 토론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어제 네거티브는 윤석열 후보가 세게 했죠. 왜냐하면 변호사의 했던 일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항상 정치 시작하면서 이런 사건 맡아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변호사 일이라는 거는 항상 형사사건은 범죄자를 변호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피고는 범죄자죠. 그다음에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뭐 돈을 빌려줬든 안 받았든 받을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 그걸 가지고 계속 물어지고 있고 사실은 어제도 대장동 얘기를 지금 세 번째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씩 바뀌고는 있지만 패턴은 똑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공격하면 이재명 후보가 방어하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딴 데서 얘기한 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유시민 작가는요. 내부적으로 돌려보는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직접 네거티브에 올인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지금 오늘 단일화의 파장이 지지율에 어떤 이제 영향을 줄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개표되고 나서야 한참 뒤에나 알려질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은 자체로 돌리고 이틀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요.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투표일 3일 전에 판세 분석까지 해가지고 딱 올려요. 그게 정확히 맞더라고요. 정확히 맞더라. 네. 그리고 또 여론조사 기관도 하는데 6일 동안 공표만 금지가 돼 있는 겁니다. 받은 걸로 많이 받으실 거예요. 받은 걸로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허위도 있어서 받은 글을 다 믿을 수도 없고 위험합니다. 맞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블랙아웃 기간을 없애자 이런 돼요. 얘기도 많이 없애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면요. 그거를 우리가 왜 제한 규정을 뒀냐면 투표 날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사전 투표 내일하고 모레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여론조사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가 막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거 없애야 돼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그럼요. 당연히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다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치 제가 보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못하게 되면 가짜가 돌아다니게 돼요. 더 안 좋습니다. 그게. 더 혼탁해진다. 그렇죠. 자, 거기다 더해서 이제 여론조사의 효용성, 또 여론조사가 오히려 선거에 지금 개입하는 현상도 있다. 부작용 이런 문제도 지적받고 있어서 앞으로 개선될 제도라고 보고요. 자, 이 현 대변인님, 이 준비 부족과 태도 불량도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대목이에요? 사실은 이제 토론회 하면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보면 태도라기보다는 처음에 제가 본 거는 고개를 너무 많이 숙여요. 사실은 이제 질문하거나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머리에 이제 인식을 하고 다른 후보들은 다 이렇게 카메라를 주시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상대 후보를 보거나. 근데 계속 밑에를 봐요. 그러니까 미지 이게 숙지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질문은 사실은 한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장동 얘기할 때도 쭉 그냥 읽어요. 한두 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게 과연 토론이 맞나라고 보고 또 심상정 후보가 그 뭐 성인지 감수성 예산하고 막 얘기했을 때 약간 화를 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내서 모습은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약간 이거는 이제 뭐 습관일 수는 있는데 그 약간 가래 끓는 듯한 목소리 에 하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귀에 거슬린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뭐 연설도 많이 하고 정치도 하실 거면 가능하면 좀 내용은 숙지하고 뭐 모르는 거 모른다는 건 솔직하고 좋다고 봐요. 뭐 알려주세요. 이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심정 어떤 화를 내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듣기에 거슬린 듯한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은 소리 같은 거는 좀 안 내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게 맞다. 저도 준비 부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윤석열 후보께서 충분하게 좀 숙지하고 공부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TV토론 보고 들었고요. 제가 어제 두 분 사이에 논쟁을 보고 야, 윤석열 후보를 내가 피의자로 안 만난 게 다행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시장이나 지사 때 그 밑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으로 된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피의자 같으면은 이거 보세요! 하면서 뭐 했을 거고 이재명 후보 밑에서 일했으면은 너 동의해 안 해? 얘기해. 푸틴이 그랬대잖아요. 그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두 분 이야기 오늘 재밌게 들었습니다. 토론의 공방으로 쭉 갈 줄 알았는데 단일화라는 돌발 변수. 자, 앞으로 선거 우리가 6일 동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과 보고 다시 우리는 모이게 될 것 같아요. 자,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청취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있네요. 삼겹살 데이잖아요. 3월 3일. 삼겹살을 드리지는 못하고 대신에 이제 돼지 아이스크림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돼지가 들어있으니까요. 돼지 아이스크림으로 오늘 좀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 경제 또 우리의 가계 경제 중요합니다. 경제본부 머플러 가이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도 어쩌면 이렇게 단정한지. 점점 외모가 일치월장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네. 돼지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네네. 이름에만 들어있지 않나요? 이름에만 들어있죠.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상표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주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두 교서. 네. 왜요?
남의 나라 대통령의 연두교서, 그러니까 연초에 의회에 가서 하는 연설, 그 연설문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지만 알면 지구촌 정치와 경제가 보입니다. 아, 그래요? 창이 됩니다. 야, 영어로는 이게 연두교서가 좀 달라요. State of the Union Address. 이걸 뭐 직역을 해보자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방의 현재 상태에 대한 연설 정도가 됩니다. 되게 길어요. 1시간. 1시간? 네, 1시간 연설 분량. 저는 최근에는 안 들었고 트럼프 시절엔 거의 안 들었고 오바마 때는 이거 생중계 해줘서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이거 다 그럼 미국 얘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만의 스테이트인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번 연두교서가 특히 그랬던 게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침공 이게 급박하게 돌아갔고 팬데믹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불평등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고 근데 연두교서 내용을 보면 요 내용들을 아주 중심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 네. 근데 아쉬운 게 그 연두교서 관련 그 기사들을 보면 되게 단편적이에요. 일종의 뭐 우크라이나 제재에 우리나라 이름이 등장한대더라. 아, 맞아요. 네. 물론 이게 상당히 국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일부러 언급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편적이죠. 중국에 대한 또 적개심 이런 걸 또 강조하는 표현들도 기사에 많이 인용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중국은 딱 2번 등장합니다. 차이나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중국의 할애에서 중국을 어떻게 비판하거나 이런 건 제가 그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미국에 맞서지 마라. 이 문장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큰 흐름이나 뭐 지구촌 정치 경제 얘기를 쭉 한번 볼 수 있는 키워드 몇 가지를 연두교서에서 뽑아봤습니다. 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키워드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뭐 대통령이 이제 연두 기자회견, 모두 발언, 연설 이런 거 하면 국민이 몇 번 들어갔다. 경제라는 단어가 몇 회 언급됐다. 이런 거 꼭 하잖아요. 뭐 북한 평화 이런 거 분석하는데 처음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뭔가 뭐 이런 개수를 한번 세보려고 했는데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냥 쭉 읽었을 때 뭐가 중요한가를 보는 게 좋겠다. 어떤 키워드에 방점이 있었습니까? 일단 맨 앞에 나온 게 생션, 제재입니다. 제재. 민주주의 세계 질서를 지키겠다. 그를 위해 제재하겠다. 나머지 4개의 키워드 제가 5개 정도 뽑아봤는데 4개는 다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텀, 바닥. 경제 체질 개선은 바닥으로부터 이런 종류의 맥락이고요. 인플레이션. 이 물가 오름세를 꺾어야 되는데 이거를 임금이 올라가는 것, 노동자 임금 올라가는 걸 막지 말고 비용을 깎아서 인플레이션을 좀 조절해 보자. 그리고 페어, 그 공정함.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도 여전히 공정함이 화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이든 연설에서는 세금 가지고 이 공정함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증세를 해서 우리가 쓸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말일 텐데 증세가 아니라 공정한 조세 정책.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부유층이나 부자 기업에 그 세금을 매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종류의 페어고요. 그래요. 그리고 레이버,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주자. 지불하자. 요렇게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인건비를 건드리면 노동 가치를 더 인정해 주자는 취지인데 인건비 깎자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키워드끼리도 그렇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조정을 하되 임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증세 얘기는 어느 정부나 굉장히 꺼려요. 맞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조세를 통해서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뭐 억만장자 쓰이겠는데 이건 그냥 쑥 들어간 거죠? 쑥 들어갔다기보다는 이걸 할 방법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고작 한 몇백 명에게 뭐 넣을 세금을 도입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 지금 이 짚어주신 키워드를 하나씩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재, 생션 무슨 얘기예요? 연두교서 맨 앞에 한 분량으로 따지면 15% 정도가 우크라이나 얘기입니다. 자유를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빛은 어둠을 이긴다. 얘기했었죠. 그 얘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상황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탱크를 막기 위해서 몸을 내던지고 있다. 학생부터 은퇴자, 선생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 독재자가 도발을 하고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희생은 있겠지만 자유세계가 푸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 제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무력 충돌은 피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스위프트 오늘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죠. 큰 은행들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끊어내고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경제와 군사를 위한 첨단 기술에 접근도 못하게 만들고 올리가리 같은 특권층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제재하고 네. 이게 모두에게 고통은 주겠지만 여튼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 여러 나라들이 동참한다고 했는데 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을 언급하고 바로 뒤에 한국을 언급하고 예.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는 그 뒤에 언급해요. 순서 자체도 의미가 있고 네. 이 나라들의 대열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27개 EU 회원국, 영국, 네. 캐나다, 일본, 한국, 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아까 버텀, 네. 바닥.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낙수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낙수효가 네, 없다. 이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쟁도 많고 나라별로도 논쟁이 많고 우리나라도 많이 얘기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최저임금 올릴 때 낙수효가 없다. 분수효가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네네, 바이든 생각도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부자 감세도 많이 했고 이익이 모두에게 이렇게 갈 거라는 낙수효가 얘기를 했는데 그 결론은 경제 성장만 낮아지고 노동자 임금 성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임금도 안 오르고 재정 적자는 커지고 빈부격차는 근 100년 내 심해지고 네. 그러니 낙수효과 시대는 끝났다. 이게 바닥을 다지자. 바닥을 다져서 그게 분수처럼 퍼지게 하자. 이게 다층적인데 의미가 말 그대로 뭐 소득 상위보다는 중산층 이하를 두텁게 하자는 얘기이기도 하고 네. 다른 한편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라는 바닥 사회 기반 시설. 네. 바이든 공약 보면 전국에 50만 개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한다. 노후 고속도로 교량을 다 보수한다. 신성장 기술과 제조업에 국가가 투자한다. 기업의 투자를 지원한다. 이 모든 게 바이든에게는 인프라입니다. 네, 야, 이해가 됩니다. 네. 낙수효과 우리도 MB정부 때 참 많이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네.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이 잘 되고 네. 하청회사들이 잘 되고 네.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진다. 근데 이게 없다라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라고 확실히 증명된 것은 없지만 네. 지금까지 보니까 낙수효과를 위해서 했던 그 정책들이 큰 효과는 없었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혁신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한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럼 혁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국이 혁신 기업의 메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빈부격차는 심해지잖아요. 실리콘밸리를 비롯하여. 혁신이 아주 부자들 그리고 부자 기업들만 위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점점 뭐 시장 자본주의가 조금 이상하게 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 혁신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혁신이 오히려 양극화의 네. 기제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사실 중국 과 미국이 이 네. 측면에서는 똑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데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요즘은 이런 종류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정책의 한 흐름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수 효과다. 네. 버텀이다. 네.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혁신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만들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키워드는 조금 걱정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네. 사실 바이든이 이런 종류의 정책을 하려고 할 때 돈을 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네.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양적 완화 많이 했으니까. 이미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데 돈을 더 풀겠다고 이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예. 의회에서도 안 먹히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너무 위험하다라고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그대로 간다. 네. 나는 지금 가던 길 그대로 간다라고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럼 대책이 뭐냐 했을 때 임금이 오르는 건 좋은 거다. 네. 비용을 낮추면 된다라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요. 연도교서에서. 의료 비용을 낮춰야 된다. 미국의 의료 비용은 심각한 문제죠. 네. 그 당뇨병 약을 예로 드는데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판다. 이런 종류의 의료가 없어져야 한다. 네. 다른 하나는 에너지 비용을 낮춘다.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지원하고 전기차 가격도 낮춘다. 육아 비용 낮춘다. 이건 뭐 전 세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아이당 연간 최대 얼마를 지원하고 육아 비용도 절반으로 낮추고 여성이 일터로 나갈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뭐 다 이런 걸 찬성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17명이 자랑까지 했는데 네, 지지한다. 네, 하긴 했습니다. 될까요? 의도는 좋지만 네. 방금 말한 3개가 지금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 가격, 유가 상승, 그 공급에 있어서의 병목인데 반도체 병목이 이런 정책으로 해결될까?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좀 풀릴까? 그 에너지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의도도 좋고 정책의
그 어떤 실행 방향도 있는데 그게 과연 지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까 최선의 방법일까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죠. 의도는 선하지만 효과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의견이 구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제재, 바닥, 인플레이션 나머지 두 개 있었죠? 네, 공정하고 노동이 사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공정한 세금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일단은 소득과 아주 많은 소득을 걷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 그러니까 글로벌 법인세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 이용해서 세금 안 내는 거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만 막아도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 노동에 대한 강조라는 것은 지금 $15 최저임금 추진하고 있고요. 뭐 아동수당, 재교육 강화, 노조 설립을 쉽게 한다. 이런 종류의 정책을 제시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 정책 아닌가 싶을 정도의 정책 같이 느껴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만큼 낙수 효과는 없고 분수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조금 더 그 강해져서 기업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연두교서 이렇게 쭉 보면요. 권위주의 도발에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지키자. 시장 자본주의가 너무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훼손을 로부터도 지키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오늘 뭐 대단한 연두교서의 꼼꼼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2303님, 어머나 서영민 기자님이 시사본부에도 나오시는군요. 저희 경제본부 책임자예요. 자, 통합뉴스룸 ET 잘 보고 있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매주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돼지 아이스크림 받으실 분 2303